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새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민생경제 대책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복합 쇼핑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북구 임동 옛 방직 공장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광주 최초의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교통 혼잡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북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은 광주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말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를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또 이제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관련된 부서들도 많고 또 이제 유관기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시하고도 2차례 합동회의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보완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교통이 가장 기대만큼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교통 문제를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강정권 사거리에서 이것은 우리 광주의 도심 중에서 가장 하루 교통량이 많은 13만 대가 넘는 구간입니다. 가장 심각한 구간인데 또 이제 더 쇼핑몰, 우리 더 현대, 또 더 신세계 한 600~700만 대가 안 떨어져 있습니까? 또 주변에 광천권 재개발 5,000세대, 또 더 현대 뒤에 4,300세대, 또 주변에 예호사고 있는 반경 2km 내에 교통 영향이 미치는 그런 유발 요인들이 있는 또 이런 대규모의 아파트 계획들이 시를 통해서 16,000세대가 또 이렇게 개발 계획이나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교통이 제일 혼잡한 데에다가 또 이제 제일 복잡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시에서는 이제 대자보 정책으로 지하철, BRT, 자전거 도로 이렇게 주장해서 일부 차량을 통행하는 도로하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하철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하철도 지금 시작해도 최소한 7~8년, 32년, 33년 빨리 해도 그런데 이제 더 현대 준공 시기는 27년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백 기간이 또 있고 또 이제 어쨌든 또 BRT도 지금 광천권 사거리에서 광주천까지 거기가 제일 도로가 지금 8차로 구간이지 않습니까? BRT가 1.5차로 잡아먹기 때문에 또 3차로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지 않고 또 지하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 광천권 사거리 이 거리는 완전히 교통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차량 빨리 신속히 지하철이 돼야 하고 BRT 시기나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증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도 염려가 되니까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의 하태준 교수님께 실증 검증 영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님이 분석했을 때 차량 교통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 가지 22개 시책을 내놨습니다만은 그중에 주요한 이야기하면 광주천 도로도 좀 확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광천 사거리도 입체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쪽에 많은 쇼핑몰과 이렇게 아파트가 대단히가 들어서기 때문에 빗골로하고 이어지는 그 도로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안을 해서 저희들이 6월 18일 날 건축 허가를 이렇게 무등 경기장에 필요한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조건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시에 준공 전까지
이런 교통 대책을 이렇게 확실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광주와 인근 지역 소비자들을 빨아들일 대형 복합 쇼핑몰 조성으로 예. 지역의 상권은 타격이 우려되고 예.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제 복합 쇼핑몰이 대규모가 들어서면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의 주변에 있는 데가 굉장히 이제 그 매출이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통 시장도 많이 타격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역경제 생태계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북구는 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미리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업종도 좀 분리시켜야 할 것이고 또 업종이 분리되지 않는다면은 또 이제 서로 납품이라든가 협업하는 그 부분들 또 상생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상생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부분들은 상생 방안은 광주시에서 어쨌든 복합 쇼핑몰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 감독권과 시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상생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주시 그리고 사업 시행자, 소상공인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에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이렇게 승인 전, 그러니까 상권 승인이 또 북구청에 있습니다. 거기 전까지 구체적인 실질적인 협의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시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화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광주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북구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습니다. 예. 어떻게 운영할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에 이제 전국 자치구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생활안전지원금이라 해서 우리 생활 취약계층에게 10만 원씩 35억을 이렇게 발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동네 식당, 동네 이렇게 가게, 슈퍼, 음식점에 많이 사용이 돼서 80% 정도 썼기 때문에 지역이 선순환되는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조례도 만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저희들이 한 10% 할인율을 가지고 100억 규모로 이번에 추석 때 발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정부 소비 쿠폰이 또 이번에 21일부터 두 차례에 거쳐 가지고 15만 원부터 전 국민 대상 55만 원까지 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 되면 이제 우리 오늘이 상품권이 또 15% 할인으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겹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 1일 대부분 그런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 15% 정도의 규모로 할인율을 가지고 지금 적정 규모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북구머니인데요. 한간에서는 왜 북구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캐릭터가 북구 부부입니다. 느티나무 요정. 그 북구와 머니, 화폐를 넣어서 북구머니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 소비 쿠폰, 그 다음에 오늘이 상품권, 또 계속 이어서 저희 지역화폐가 북구머니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연중 연말까지 쭉 그렇게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되니까 좋고 또 우리 상가 입장에서는 또 매출이 오르니까 좋고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생경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요. 예. 지난해 201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예.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국에 이제 작년에 100만 명, 시인은 한 2만 6천, 그리고 저희 북구는 한 7,200명 정도가 배업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때도 많이 자영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들어서 가지고 1호 공약으로 민생경제 상생기금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돕겠다고 제가 약속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주 자치구에는 최초로 난방비나 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만이 한 5년 연속 금융 지원들, 그러니까 산무 특례보증,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이런 것들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어려운
정말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미소금융에 대한 그런 또 지원책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또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또 이렇게 상경과 지정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 빌리지 그런 사업도 선정이 되고 해서 한 12억 특별 교부수도 받고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 소상공인 대회에서도 현관문 장관도 받고 해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돈으로 지금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지역화표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 중에 신성장 소상공인 센터인데 지금 우리 KBC에서 하고 있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를 소담스퀘이 지원을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실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스마트한 골목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주민과 소상공인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네, 지금 너무 어렵다 하니까 이제 사실 그 정부 소비 쿠폰이나 또 오늘이 상품권, 우리 지역협회 북구구먼이 홍보도 할 겸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지금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네네.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 또 이렇게 그 전기료나 이런 것도 운영비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직접 지원 안내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소북 교포한 오늘이 상품권, 북구머니에 대한 또 이렇게 지원 방책들을 또 이야기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있고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많은 지원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 사업에 관해서 특히 열심히 알리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출발한 소상공인 대책이 3대 지금 경감 사업인데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당 경감 크레디트인데 이거는 매출 3억 원 이하 되신 분들이 전기료라든가 보험료, 4대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그 5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 플러스 카드는 지금 이렇게 저소상공인들, 저신용 이런 분들에게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크레딧 카드로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배달, 택배 그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 3억 원 이하 분들,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금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일부터 첫 번째, 두 번째는 14일부터 지금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해 주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나서기 어려운 해외 시장 개척에도 열심입니다. 지난 5월 저희 뉴스와이드에서 광융합 무역촉진단 파견 계획 미리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올해는 그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저는 이제 한 나라만 갔습니다만 이제 하노이하고 방콕 광융합 산업진흥회하고 무역촉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1,750만 불이니까 실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억 정도 12개 기업들과 가서 이렇게 실제 실계약 약정계약을 맺고 왔고 거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거기 현지 합작범위를 만드신 분들 계셨어요. 그 현지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방콕에 또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실증 사업하는 업체가 스마트 가로등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현지를 방문하고 델타 중진공도 방문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많은 것은 3개월 이상을 그 현지 바이어 통해서 현지 기업들과 우리 북구 기업들하고 서로 사전 매칭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전수가 돼서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23년부터 저희들이 해외 투자를 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1,000만 불씩 해서 저희들이 지금 5차례 이번까지 5,731만 달러, 800억이 넘는 수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 관리도 해서 그대로 약정 계약들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도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인데 이번에 어떤 국가를 찾아가게 됩니까? 또 이 참여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그동안 한번 안 갔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세 번째로 소비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 소비재 제품들인데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갈 계획인데 가서 지금 그 나라도 굉장히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충분히 그 나라에 우리나라 제품이 맞는가를 서로 매칭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바이오 매칭 1:1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몰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도 입점을 시키고 온라인몰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항공비나 통역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정말 해외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자체들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중소기업의 등을 두드려주는 지원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광주 북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15%가 넘는데요.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는 포용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북구에 이제 어르신층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이 계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돌봄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북구입니다.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도 저희들이 5곳, 국민 임대가 9군데에서 14군데고요. 어쨌든 전체 돌봄 대상자가 광주시에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지역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부터 전담 조직도 만들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는데 23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노인의료 통합지원사업 28억짜리를 따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또 재가의료급여 사업, 또 재택 양한방, 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해서 북구만이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의료 통합지원사업 지역의료 분야 중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제1등을 저희들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한방 그런 노인 돌봄 의료 돌봄 사업에서도 최우수으로 실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르신 노인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또 우리 한부모 또 아동까지 확대해가지고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북구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기본 사회 시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책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어쨌든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주거, 돌봄, 또 의료, 교통 분야의 기본 사회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거 문제부터 사회주택이라 해서 저희들이 청년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60호는 금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개소할 계획이고 또 96호는 2027년까지 있으면 청년 도약 주택이라고 해서 거기를 청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좀 그전에 청년주택과는 틀립니다. 지금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헬스케어 그런 부분이 확보된 완전히 거점 최신의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을 것 같고 지금 입주자에게는 10년간 입주권이 보장이 되고 또 월 200만 원 이렇게 보증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해서 굉장히 LH와 지자체가 좋은 모델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 해서 아빠들의 그런 돌봄을 뒷받침할 수 있는 90만 원을 최대 지원을 해주고 또 아이만 교통지원 사업 이건 생후 24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저희들이 48만 원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돌봄에 따른 아픈 아이 병행 동행 서비스 이것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취약한 그런 기본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이 전국민 주치의 제도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죠. 예, 이게 예.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국민 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계속 실패한 건데 그 내용은 국민 누구나 지역 내 의사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단골 의원 또 단골 약국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 1차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구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지금 의사회라든가 치과의사회, 지역에 있는 한의사회 등 건보공단, TF팀을 구성했고 1차 의료 중심 주치의제를 정책 모델을 하고 지금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에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 그리고 1차 의료 전문가 또 뭐 의사협회 또 이제 의료 생협이라 해서 그 이렇게 협동작업을 하신 경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패널을 참여해서 건보공단과 함께 심포지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행 전략이라든가 제도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9월부터는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국민 주치의 추진단도 신설하고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보완하고 또 아마 그 담당하신 그 복지부나 국정기획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전국 확산 부분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북구에는 전남대와 지스트 등 이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때문에 청년들 인구도 많은데요.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북구는 말씀 주신 대로 지스트 전남대도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가장 5개국에서 많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민선 7기 들어서 가지고 일단은 제도권을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 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또 시민 참여 예산제 청년 분과 여러 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제도권에 와서 같이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넓혀 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저기 북구 청년센터를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이름이 청춘일학이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면접 트레이닝이라든가 심리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작년에도 22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핫한 우리 청년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광주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용봉이라 해서 거기서 청년 취창업 또 이렇게 그 컨설팅 또 이렇게 커뮤니티 걸로 청년 복합 플랫폼인데 이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구직 단념하는 청년님들이 오셔서 청년 도전 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전국의 최다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구직이라든가 창업에 또 역할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주변에 우리 중흥동 쪽을 로컬 크리에이트 거리로 만들어서 청년의 거리로 만들고 있고 지금 LH의 연구임대 빈 공실들을 청년 상가로 19군데를 만들어서 실제 청년들이 창업 공간에 둥기를 들면서 더 이렇게 활기차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과들로 구청장님은 민선 9기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구정을 펼쳐가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고물가 3고 현상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 대기업들도 뭐 수도권이나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고 작년에 대우 이니아 같은 데도 파산되고 또 최근에는 금호타이어 화재 건으로 해서 정말 경제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고 또 인구는 많이 빠져나가요. 지금 금년 5월 달에 우리 광주도 140만이 21년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행정과 정치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작은 변화라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새 정부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의 현안 사업들 또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공약했던 사업들을 국정과제에 이제 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제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국정과제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우리 광주가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전남과 상생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1년이 됐습니다만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 제가 이제 이런 실용적 정책에 집중을 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인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파행했습니다. 오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내일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갑질, 표절 논란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의 강대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쉽냐면 네. 민주당이 과거 본인들이 야당일 때 휘둘렀던 검증의 칼날이 지금 여당이 된 현실 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네. 그야말로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인사청문회였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인사청문회였다고 보고요. 네.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리로 인준이 돼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시부터 인사청문회 이틀, 총리는 이틀이고요. 네. 장관은 하루인데 이 인사청문회 기간만 지나면 국회 내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어차피 본인들은 장관 또는 총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봤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뭐 시끌시끌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과 갑을 관계에 있는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 이것이 한두 개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어제 그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보좌관들이 모인 대나무숲 이게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인데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강선우 후보자의 자격 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국무위원의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난 갑질 의혹, 두 번째는 거짓말 해명. 이건 모두는 충분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답변 보니까는 부덕의 소치다라고 고개 바짝 숙이면서도 부덕의 소치긴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장관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부덕의 소치라는 것이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낙마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다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무직,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할 때 이불 덮어준 네. 영상 같은 거 하면서 이불 덮어주고 장관 자리 얻은 거냐 뭐 그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그건 좀 너무 나은 거 아닌가요? 글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철학이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부축해주겠다. 이게 사실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선우 후보가 보인 태도는 본인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보좌관들에게는 그렇게 갑질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본인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는 가서 일일이 이 이부 자리를 챙겨주는 모습 네. 그게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억강부약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는 또 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나 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자리에 그분이 가장 적격인 사람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이제 대학 행정, 그 교육 행정을 모두 총괄하게 되는 네. 자리에 오르게 되는 분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네. 진행이 돼서 실제 임명이 되면. 그런데 이분이 받고 있는 의혹은 그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관련한 의혹만 하더라도 제자 논문 의혹이 있죠.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있죠. 본인의 딸에 대한 조기 유학이 이 초등교육법, 초등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도 사과를 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논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곳에서 이 논문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근데 이진숙 그 후보자는 본인이 학자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문 윤리와 관련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범학계 검증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미친 영향보다 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미친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범학계 검증단이 어떤 정파색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이것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연구 윤리를 위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곳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날선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교육 행정이 일선의 어떤 정당성 있는 어떤 권력이 서는 명령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자들 석박사 논문을 본인이 제1저자로 해서 학술지에 실었는데 그게 이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뭐 표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대는 원래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근데 관련해서는 그 본인이 이제 제1저자로 등록됐거나 아니면 또는 사실상 본인이 주도한 연구 논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당시에 그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던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살고 그 학생들 지금 박사가 된 분들이겠죠. 그분들의 연구 논문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셈인데 자기 논문이 아니게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살고 제자들은 죽이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이미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 살자고 제자들 2번 죽이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뭐 전문 연구자 학자도 아닌데 그 유지 알파벳 그거 가지고 엄청 뭐 비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제자 논문 갖다 쓴 거 오타 뭐 초래하다 할 때 레를 아이가 아니라 여의, 뭐 오타도 다 그대로 갖다 썼던데 그건 진짜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이라는 것은요. 어떤 법정에서 갖고 이 사람이 유무죄를 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앞으로 여러 정부가 있으면서 인사청문이라는 걸 거쳐서 국무위원들이 임명될 텐데 그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까지 교육부 장관이 됐다면
앞으로의 그 기준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사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정부서부터 네. 4명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표절 하나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다 그만뒀었는데. 그래서 이 4명의 낙마자들보다 이진숙 후보자가 사고 있는 의혹이 과연 경한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지율에 취해서 네. 하나하나 이런 정도의 그 결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네. 그때부터 국정 동력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튼 김건희 씨에 대한 잣대만큼 뭐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갖다 대라 그런 말처럼 들리네요.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네. 임명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직 공무원, 정무직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이분이 교육행정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 거죠. 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대가 석사 논문 취소했고요. 그걸 근거로 국민대에서도 박사 논문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밟고 있고 이준석 후보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격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취임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취임 한 달 반 정도가 네. 지났죠. 이 기간 동안에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렇다 할 정치적 실책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네. 높은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은 네. 100도에서 끓지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젠가라는 게임도요. 네. 하나하나 이 블록을 깨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는 젠가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대응하다 보면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지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그 후보자들을 다 임명하겠다라는 그 태도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받을 때 변호인들 대장동 변호인 등등 해서 뭐 대통령실 요직이나 법제처장 이런 거 임명한 걸 두고 이거 바꿔먹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그 비판을 살 수 있는 네. 인사들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재판을 받았던 네.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변호사로 활약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명이요. 네. 국회든 행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요직에 기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네.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잘 서서 이런 활동만 하더라도 이런 요직에 갈 수 있구나라는 나쁜 신호를 저는 정계든 네. 관계든 재계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스스로 근신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같이 일해 보니까 본인 변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일을 잘하네, 네. 똑똑하네, 이 일 맡기면은 잘할 수 있겠네 싶으면은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임명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네. 도왔고 더군다나 변론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변론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사고 있잖아요. 그게 입신양명의 수당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거기에 취하면은 결국 안 좋은 끝을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처럼 그렇죠. 들리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당시에 이제 뭐 적폐 수사라든가 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여러 문제들이 부각됐을 때도
본인이 조국 전 수석에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은 본인의 지지율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마지막 그 시기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한번 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상태인 건가요? 뭐 계속 뭐가 바뀌고 혁신위원장도 새로 오시고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태인 건가요? 지금 우리 당은 네. 8월 말에는 적어도 전당대회 네. 또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 중간 단계로 혁신위원회라는 게 구성됐죠. 네.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닷새 만에 사퇴했고 이후에 윤희숙 의원이 그 자리를 맡아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혁신위가 여러 혁신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비대위원회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근데 보이고 지금 있는데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무슨 단체죠? 그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이게 네. 아마 윤 어게인 운동했던 거긴데 그런 발대식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 윤 어게인 하는 단체랑 같이 하면서 혁신 안을 뭘 내놓던데 그 받을 수가 있나요? 어제 했던 그 행사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은 맞죠. 네. 그러나 그 단체가 어떤 식의 활동 방향을 갖고 갈 것이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송 비대위원장이 100% 공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감 안 하는데 왜 가나요? 발대식에. 예, 윤상현 의원이 오선 의원으로 여러 그 의정 활동을 해왔으니까 본인이 하는 행사에 좀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한 달, 뭐 2달 길어야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당대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도 당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출마 선언했고요. 이외에도 김문수 전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99% 나온다. 출마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아직까지 그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굳혔다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주변에서의 조언들을 많이 듣고 계신데 지금 우리 당이 충분히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네. 그래서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혁신도 혁신인데 뭐 혁신 분위기가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폭망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당대표를 맡았다가 폭망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영원히 아웃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계산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뵀었는데요. 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동의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의 승패는 절대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도 열심히 혁신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뭐 지금은 굉장히 좀 우리가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의 수성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지방선거 패배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에 뭐 여론 바로미터라고 하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또 선전한다면 그것이 지방선거의 폭망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그거는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 유불리,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그때 당시에 지도부가 와해될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 수준의
혁신을 할 정도로 우리 당의 분위기가 성숙돼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불과 1년 한 8개월 전에 네.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쉼없이 달려온 셈이죠. 네.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서 당대표를 했고요. 그 대선 후보 출마를 했었고 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양, 자질 이런 것들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자기 공부의 시간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확언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